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독배를 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야 할 자리가 독배로 비유될 만큼 제1야당 내부의 기득권 체제가 공고하고 혁신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에 혁신에 성공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당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운도 함께 걸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즘 정치나 국정 운영 상황을 보면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원로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사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김중배 전 MBC 사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중배 전 사장님은 1957년에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위키백과에서 소개한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민국일보를 거쳐서 63년부터 동아일보에서 일을 하셨고요. 82년 3월부터 당대의 명문으로 꼽히는 그게 이렇지요 김중배 세평, 1985년 6월 이후 김중배 칼럼을 연재했고 1990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되었으나 이듬해 자본의 언론 통제에 항거하며 사표를 냈다. 1993년 한겨레 신문사장, 2001년에는 문화방송 사장을 지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제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김중배 네. 사장님이 동아일보를 떠날 때였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편집국장으로서 칼럼을 쓰셨던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편집국장 이 취임식에서 제가 퇴임사를 하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예. 내가 편집국장에서 퇴임하는 게 아니라 동아일보를 퇴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언론의 자유를 먹는 주적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자본이다. 예. 그런 뜻인데, 예. 보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전에는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일방적인 억압에 의해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었는데,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 자본이라는 것이 막중한 무게로 권력을, 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권력의 억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하는 한 자본의 압력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이게 96년인가요? 91년입니다. 91년. 예. 91년이면 제가 MBC에서 언론인 생활 시작하기도 훨씬 전 일인데.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시대적으로 보면 앞서가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앞서가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예. 이미 상당히 그 모든 분야에서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이 권력의 압제가 조금씩 그 희석화하면서 소위 그 6월 항쟁 이후에 예. 오히려 그 자본의 무게 압력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상당히 체감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직접 몸으로 느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MBC도 마찬가지 이 상황인데 MBC의 광고 형태는 이 코바코라는 장치가 있어서 광고공사 좀 다르겠지만 그 신문의 경우는 자사영업으로 그 광고 판매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 광고주 압력이 상당히 그 체감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를 추구해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권력의 억압은 통제나 이런 것은 좀 희석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할 수 있겠으나 자본의 압력은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 MBC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풀어보면은요. MBC 사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말기입니다. 예, 말기인데 그때 사장으로 계실 때는 어땠어요? 그 어떤 정부나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의 압력으로 뭐 기사를 못 나가게 하거나 그런 적은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간접적으로 뭐 어떤 기사라기보다도 어떤 아이템, 어떤 그 보도 그 특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면 압력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좀 둔중한 편이어서 신경이 무디는 편이어서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안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무거운 부담 느끼지 않았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예기치 않게 MBC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예. 그런데 그래서 참 인사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경영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 언론 분야라는 게 지적 생산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의 문맹 상태여서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역시 그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뭔가 개입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랄까 충동이랄까 의지를 그렇게 잘 청산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감에는 가졌었죠. 그러나 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계기가 돼서 뭐 인사 문제 이런 것에 제가 정권의 간섭을 받은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MBC를 입사했던 때가요, 1996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오시기 이제 직전부터 이제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96년? 네, 96년 말. 그러니까 96년 말에 입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97년부터 회사를 다녔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김대중 정부가 이제 97년 대선에서 이제 이기고 98년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언론인 생활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당연히 그 김중회 사장님 계실 때는 뭐 그랬고, 그 다음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 어떤 권력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MBC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박문진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 박문진의 반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반란까지는 뭐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예정된 시나리오를 벗어난 그런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저 개인의 문제여서가 아니라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참 방송 경영진의 인사 이 결정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예.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정부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것이 하나의 거울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 행동을 자제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저 정부나 여당에서 압력 전화가 오면요, 네. 그게 곧 기사거리가 되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예.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오죽하면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치부장을 했던 그 당시 이제 선배 한 분이 네. 그 한 제가 1, 2년 전에 만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네. 보니까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이렇게 저녁에 소주 네. 한잔 하면서 뭐 정치부장 하실 때 혹시 전화 받으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야, 정치부장 할 때 전화 받았으면 좋겠더라.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정치 권력에서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주화 이후에 87년 6월 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전이 되면서 언론의 자유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병행을 해서 많이 진전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91년도 그때 예측을 미리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언론의 자유가 높아질 때 그 자본으로부터의 간섭이라고 할까요? 네. 압력 이건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사장님은 잘 동아일보 계실 때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씩.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MBC에서 네.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그 삼성 관련된 비판 보도를 했다가 삼성에서 뭐 전화 받는 건 보통이고요. 그 MBC 당시 이제 보도본부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이냐고 묻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그 제가 삼성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썼는데 당시 이제 제 담당 부장이죠, 사회부장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안 되겠느냐.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포항 MBC에 삼성이 그 광고 2억 원어치를 주기로 했대요. 네, 예. 대신에 조건이 저를 빼달라고 못하는 데서. 네, 이게 참 말 그대로 이게 그 사장님 예견했던 대로 자본에 예속되는 될 수 있는 언론이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견이라고 하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무슨 뭐 점성술사처럼 어떤 시대를 예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체험과 어떤 조짐과 구체적인 신뢰들이 쌓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판단컨대 그것도 이미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적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권력의 통제는 민주화, 정책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작될 것이다. 돼갈 그런 경향이 정책 민주화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는 시대의 대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경제 자본 권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증폭될 가능성이 더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종합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M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발생을 했지만요. 또 그래도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그 삼성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벌의 압력에 대해서 꿋꿋하게 그래도 버텼다.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MBC 구성원들의 그 기본적인 역량과 인식의 기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동아일보 있다가 MBC 그리고 제가 한겨레도 경영을 해봤고 예. 그리고 MBC에 갔습니다만은 그 신문과 그 소위 공영방송의 그 광고 경영 기조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개별적인 요즘은 또 그 체제 자체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만은 그때는 그 공영방송들은 그 한국광고공사 뭐 코바코라는 예. 것을 거기서 중간 광고 그 판매 그 수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익히면 그 방송사에 공급하고 하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한 칸의 장막이 예, 그 완충 필터가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 광고주와 예, 그 직접, 방송사 사이에 직접 그
언론사와 광고주 직접 어떤 그 거래를 못하게 접촉이보다는 되죠. 예.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 일단 필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회고컨대 그 광고 공사 코바코가 출범할 때는 굉장히 또 비판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다분히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소지가 있다. 예, 그래서 예. 배척을 했고 또 뭐 그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필터도 잘 활용하면 정말 정치 권력의 어떤 그 농간을 배제한다면 그것도 하나가 그 좋은 시스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중간에 코바코라는 식으로 네. 해서 광고주의 압력, 직접적인 압력을 네. 좀 그래도 완충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던 네, 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당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의 압력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현황을 저는 정밀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들려오는 이 심지어 신문 기자들의 광고 수주 활동 그런 것이 뭔가 평점에 반영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 뭐 사례는 그때마다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대광고주들이 있죠.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 재벌 뭐 이런 광고주들 회사에서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정말 사회적인 공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루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날 정도가 아니라 딱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그 초기에는 정말로 그 제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있을 당시에 정말로 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많은 인력도 파견을 하고 참 그때 처음으로 환경 전문가, 환경 운동 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그 특파 나가서 취재를 해서 정말로 그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보도 등등을 했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상당히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후기에 가니까 이제 또 어떤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은 저도 뼈저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마 제가 뭐 동아일보를 물러나면서 후배들에게 꼭 명심해 달라 이것만이라도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런 얘기가 그냥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보다 또 잘 아시겠지만 자본으로부터의 권력을 논하기 앞서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예속된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영화 박사가 당사자이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기야 그렇지만은 그 정말 그 이명박 정부 이래 이게 그 야금야금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정말로 그 염치를 가리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뭐 이 법적 민주적 질서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떤 정말로 이 정치적 경제적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보장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논리를 떠나서 저는 그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도 또 그런데 앞으로도 또 나올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물음을 자꾸 던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문화방송의 경우도 저는 정말로 그 전임 사장을 명색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더 뼈가 아프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법원 판결이 거듭 나왔습니다만은 그 방송법이나
그런 관련 법기에 공영방송은 특히 공정 보도를 해야 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뭐 공영방송의 이상적인 취지를 구현한다. 그런 거 이전에 법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방송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책무고 그것이 중요한 노동 조건이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붙여서 그 반드시 저는 언론 노동자 이게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분야에 특정한 사회적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수행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처우가 달라지는 이것도 저는 넓은 의미에서 노동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극도로 훼손된다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쟁의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방송법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더 생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처음에 정치 투쟁이다 이거는 그 노동운동적 파업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노동쟁의적.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법원 판결은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정보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 조건이라고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그래도 이 혼탁한 세상에 이 법원이 또 그런 판결을 해줘서 너무 당연한 것이 요즘은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참 그 착잡하지만 그래도 그 법원에 그런 판사들이 계셔서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절망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노조를 정치 투쟁한다고 몰아붙였던 정형이나 권력 쪽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 시대가 참 뒤숭숭하고 묽은 나무를 서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정치 권력이 전면에 나서서 그런지 그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네. 전화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요즘은 별로 없다고 해요. 아하. 예, 왜냐하면 알아서 이렇게 다들 기업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순서 없이 얘기를 합시다. 뭐 예. 우리가 조금 뭐 이런 방송도 너무 이렇게 틀에 짜여 있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신자유주의가 압도하고 증폭하고 가소화되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계속 전개되면서 저는 이제 소위 그들과 그 이익을 같이 하는 이런 권력 자본과 이익을 같이 하는 하자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뭐 경제 성장이랄지 경제적 효과를 생산함으로써 권력의 지지 기반을 더 공고화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들한테는 그런 욕망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언론 쪽도 거의 일체가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을 싸잡아서 말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과 분리해서 독립된 길을 가고자 하는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참 높이 평가하면서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또 높이 평가하게 돼요. 이런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도죠. 그런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는 마인데. 그 사실 이제 민주화가 되고 언론의 자유가 많이 신장이 됐었는데 그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돌이켜 보면은요 그 최대 수혜자가 사실은 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사기업들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종편이라는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은 거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게 미치질 못하잖아요. 물론 뭐 자본의 영향력은 미치겠죠. 광고가 중요하니까. 자본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신자유주의적인 질서 속에 이 권력이나 이 자본이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동조적 지배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되었거나. 네, 자본과 권력과 언론 삼위일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종편이라는 게 지금 저는 가끔가다 그 해찰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걸 들고 있어요, 모두 거의. 그렇죠. 예, 특히 그 자영업 하시는 식당이나 뭐 저 목욕탕이랄지 또 이 카페나 뭐 이렇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그 참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국한해서 또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정말 그 신자유주의에 관한 절묘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닭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일이나 늑대를 한 마리 넣어놓고 병아리들을 잔뜩 넣어놓고 같이 닭우리에다가 무한 경쟁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유를 넘어선 자유 과잉을 넘어선 횡포까지가 영인되는, 그것을 자유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제한의 자유. 그 한쪽에서는 완전히 기속된 제약된 자유. 그래서 그것이 착취되고 마침내는 절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점잖게 표현해서 자유 과잉과 자유 과소, 자유 시석, 뭐 과소가 대조되는 지형이 저는 한국 언론 지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지금 거론하는 그런 미디어들은 과잉된, 너무 과잉 횡포의 수준에 이른 소위 자유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자유를 망치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정말로 그 저 같은 사람이 꼭 제가 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반세기 이상 그 언론에 종사해왔고 또 그 나름대로 배워온 그런 언론의 길을 가고자 하는 미디어는 자유 억압 속에서 질식해가는 상태, 이런 대조적인 국면이 우리 언론의 국면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참 기막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사항이요. 그래도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한 10년을 거쳤고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어찌됐든 발전되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경우, 특히 그 언론의 자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 그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자영업자들 운영하는 데 가면 전부 다 종편을 들어놓고 있을까?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것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본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 소위 그 기득 수구 세력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게 그들이 공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었고, 물론 그런 그 기득권을 지킬 만한 그런 자력을 가진 계층이라는 게 얼마 있겠습니까만은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70년이 되죠, 광복. 네. 거의 꼭 뭐 해방 직후의 국면은 좀 다릅니다만 거의 7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반공주의, 안보, 일변도의 국가 안보, 국민 안보가 아닌 국가 안보,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기우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치즘의 시대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미국의 자날리스트이면서 그 학자였던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치즘 당시에도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그런 제목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그래서 누굽니까 무슨 의원 지금 징계에 올랐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요. 정청래 의원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치즘과 또 우리 현실을 또 비교한다고 그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또 그랬다는 거예요. 소위 벌세비키 공산당, 소비에트 러시아 같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독일의 독재를 우리 민족, 게르만 민족의 독재를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 소비에트 공산당보다는 그리고 또 그것은 또 단순히 민족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있겠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우러나는 제도적 실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혐오하는 사람들까지가 합쳐져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쓴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다분히 그 농도나 이런 것은 강도나 이런 것이 덜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축 위에서 많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특히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시절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선택을 강압하는 그것이 거의 70년 되다 보니까 그 토양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지나 이파리들도 그런 쪽 성향을 갖기 십상인 그런 등등 제가 연구자 학자가 아니니까 인상적으로 특히 요즘은 백수입니다. 백수. 그러니까 백수 걔네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퇴보한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도 요즘 떨어졌다는 얘기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증상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사회의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종사하고 또 다른 미디어가 펼치는 언론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언론이 반드시 현실의 거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의 거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론을 보면 언론이 전하는 그런 기사나 그런 콘텐츠들을 보면 다시 거꾸로 현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실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많이 꼭 에드바른을 띄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거의 이제 권한 일치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미디어들이 대세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어느 것이 권력의 뜻인지 어느 것이 미디어의 뜻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자꾸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말하기 전에 언론이 말하면 이거 이제 권력이 이렇게 나갈 것 같다 라고 예측하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따구 좀 전도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글로 오래전에 적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자유적인 자유 과잉과 과소 이 상반된 대칭적인 이 시대 그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과잉하는 쪽은 민주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거의 과도 또는 독재적인 그 권력 그러니까 꼭 정치의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 사회 권력 이런 것을 문화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이것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점점 위축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원론적으로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 퇴행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이래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와서는 더 가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문제를 뭐 다시 이야기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또 이렇게 저는 뭐 정치 이야기를 딱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성도 없고 그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정치 평론가들이 참 대개네요. 그렇게 그 상상력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풍부해서 저는 그 시청자 반석이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저런 상상력은 안 나오는데 그 상당히 그 현실 팩트라고 할까 이런 것에 구속되기 마련인 건데 그리고 연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텐데 야 저는 각색을 잘 쓰신다. 차라리 영화 시나리오 라이터가 되든지 드라마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문자를 쓰고 싶지 않은데 저는 민주주의도 생각하고 뭐 생각하는데 참 이런 것은 참 자꾸 그 미안한데 저는 뭐 그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을 집중력으로 포격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지만 좀 한마디로 그분이 잘 쓰시는 대통령 자신부터 정상화가 됐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민주화가 되든 안 되든 그 뭐 저는 이 시스템에서는 뭐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뭐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진전이 있겠는가? 저는 체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민주주의 이전에 좀 사람 사는 거기에 어떤 길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피차가. 그래서 이렇게 전도되어서야 꼭 대통령의 길, 정치의 길,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참 우리가 이런 길을 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저는 무도한 정권이다. 이 무도하다는 표현을 한 번씩 쓰거든요. 네. 방금 그 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이건 길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네. 꼭 길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참 대통령 본인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저간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개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조하는 게 아니라 대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호 그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비전을 내세우겠다고 하는 사명을 띈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누더기 입법이 된 그 특별법 취지마저 그 찬탈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우리 이 박사처럼 이것은 길이 아니다 잔인무도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천인이 공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이 없는 게 아니죠. 천인이 공로하면 길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인사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디테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정신의학자가 10년 전에 쓴 게 있잖아요. 박근혜 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심리평전이라고 할까? 네. 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마침 그 책으로 나온 건데 잡지에 실려서 책으로 나왔는데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이야기도 한 토막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한 10년 전에 본 건데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책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그 부성 콤플렉스 동굴에 갇혀 있는 그런 퍼스널리티 같은 심리적 묘사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부성 콤플렉스에 갇혀 있는 그 동굴 속에서 헤어나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애국,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조국, 애국이라는 것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대목이 생각나고 다시 지금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아버지 박정희의 조국, 박정희가 생각하는 조국, 박정희가 생각하는 애국, 그러니까 그런 틀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일기나 뭐 이런 것을 토대로 그다음 발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위 중에 뭐 태극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애국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게 참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류의 덕목들이 내용마저 변화해야 된다고 꼭 고집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태극기에 대한 사랑 또는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그럼 박정희식으로 그렇게 상명하복식으로 작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 뭐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 어릴 거예요. 그런데 나같이 늙은 사람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것도 아마 그런 틀에서 보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 분석은 그런 틀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니까 그리고 삶을 영위한다는 거니까 그런 틀에서 이렇게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참 저 박근혜 정부 보면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또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야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뭐 구체적인 뭐 큰 당직자 이런 쪽하고는 접촉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이 아니라 지난 대선 이후에 내 나름으로 그런 메시지를 좀 표현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진 것은 뭐 분명하다. 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냥 패배는 패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지리멸렬 일패도지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겸허한 자세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신들한테 그래도 열심히 표를 던진 1,469만 몇 표인데 그때는 외웠어요. 일부 외워가지고 가서 말했어요. 그 한 표 한 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그 국민들의 심정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의 도리지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하냐 졌다고. 그게 이게 지금 참 다수결의 문제고 민주주의의 허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동시에 공화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좀 답답하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라는 것을 뭐 전폭적으로 맹신할 수도 없고 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격차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상대에 비해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손가락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원천적으로는 이제 왜 10년을 집권한 그런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냉엄하게 성찰을 해야 되겠죠. 물론 민주정부 10년의 그 평가도 처절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넘어서 현재 있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행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쪽은 미운데 그렇다고 저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건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한 바도 있고 뭐 대선 때 공약한 그 공약기마에도 대단한 바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국민들과 박근혜만 소통을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충분히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전의 부재와 소통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야당도 국민과 마찬가지라고 소통 생각합니다. 부족을 예.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뭐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그분들은 이제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으나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다면 그 좋은 정책들도 더 있어 보여요. 그런 것이 가슴에 와 닿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좀 뼈저리게 성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어떤 조금만 세력 안에 헤게모니를 비면 그것으로서 무엇을 이룰 것 같은 착각 아니면 어차피 큰 헤게모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작은 헤게모니라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진단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많죠. 특히 요즘에 그 분열돼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은 그 내용이 싸우는 건 좋은데 내용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연금 50% 뭐 보장을 그 약속을 했는데 뒤집었다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그 연금 50% 이런 선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30%는 50%는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뭔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양반들은 또 이 제수야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솔직히 좀 가혹할지 몰라도 제스처라도 몸짓이라도 좀 그런 모습을 왜 보이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는 뭐 나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계몽적으로 교시적으로 이런 전달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거부감이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정말로 그 자유라는 게 뭔지 그리고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과연 위협적인가? 그리고 또 뭐 아주 그 승부 논리라는 것을 일단은 싫어하지만 그 승부 일부에서 말하는 주리에서 말하는 승부 논리로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동체를 갖고 가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도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관되는 거죠. 그렇죠. 복지 따로 뭐 하니까 이게 좀 복지하고 이렇게 다른 이 더불어 삶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 인식을 주기도 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강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박근혜 정권 이야기를 뭐 더 하고 싶지 않은데 한마디만 더 부연한다면 이제는 뭔가 이제까지 해온 거 그리고 황교안을 국무총리로 시키고도 또 모자란지 국민들의 소위 저는 뭐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라고 SNS 복잡해서요. 그리고 이제
개인 1인 미디어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문명이라는 게 항상 빛과 그늘이 있는 것이니까 1인 미디어 폐단도 나는 극심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만인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마도 그것은 상당히 포지티브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훑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경찰이 개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아들, 딸, 손자들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아들은 커버려서 저는 손주들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손주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나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매진 결론은 아니지만 매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정치 권력이 오만하고 자본이라는 게 기업 세력인데 기업이 왕이라는 소비자를 멸시하고 이런 것은 그들의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이 수용이 되는 현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탈선이 일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결국 이런 새로운 길을 열고 돌파구를 연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나타나듯이 저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혁을 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학 박사님께 죄송합니다만 정치학이 주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치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위 제도 정치권의 힘으로 양령으로 된 일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현대사는 그런 측면이 너무 그렇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국민들도 나는 정치 근데 시민 정치, 국민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런 것을 우리 정치학에서도 지평을 좀 그래 넓히고 계신 분도 이미 계시지만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일상 속에 정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 루덴스, 파버스 정도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 호모 심비오스, 나는 호모 폴리티쿠스, 호모 이코노미크스 여기 아니잖아요. 경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박사가 잘 좀 지어줬는데 언론에 대해서도 이름을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지식이 천박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호모 커뮤니케이터스랄지 모든 사람이 언론이 됐어요. 또 언론이 돼야 되잖아요. 언론이라는 말이 미디어를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디어가 콘텐츠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예. 꼭 여기 방송국에서 와서 말해야 언론인가요? 우리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언론인데 이것이 미디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협소화돼 버렸어요. 우리 언어가. 그래서 유병재 같은 개그맨이 어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하고 같은 뜻인지 다른 뜻인지는 내가 종잡을 수는 없으나 하여간 이제까지 쌓여온 우리 현대사회 공공 언어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역시 이런 정도의 IQ가 있어야 개그를 쓰고 개그맨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우리가 좀 깨어나기까지 안 하더라도 정말 이런 세상에 정말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좀 물구나무선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박사가 평행선은 끝까지 가도 그 간극을 유지하지만 여기서는 1mm만 틀려도 쭉 가다 보면 무한대의 간극이 벌어지는
예. 이것이 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보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증손자, 그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단서를 좀 가져야지. 아이, 놔두면 지금 이만한 것이 마시면 얼마큼 더 비인간적인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서로 같이 나누고 좀 새로운 길을 열어갔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부터 딱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깨우쳐 가면서 서로가 그 누군가의 노래처럼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말로 그 우리 세상의 세길의 모습을 좀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뒤시 걸어가는 첫 발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오늘 김중배 전 사장님 모셨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뭐 물구나무선 현실이라든지 예. 아까 뭐 닭장 속에 이리와 예. 그 병아리. 닭과 병아리를 한꺼번에 몰아놓고 자유를 주고 나니까 자유 무한 경쟁을 하는. 예, 그러니까 뭐 일이나 늑대 이런 쪽에는 자유의 과잉에 따른 어떤 횡포가 자행이 되는 반면에 이제 병아리나 이런 쪽은 이제 자유가 위축이 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비유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현실은 답답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몰아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